네, 10월 5일 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는데 다우 지수가 0.94%, S&P 500은 1.3%, 나스닥 지수는 2.14%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성장주인 기술주의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도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부동산을 제외한 8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의 섹터가 한 2%대 하락을 했고 헬스케어도 1.5% 내렸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내부 고발자 이슈로 4.9% 하락을 했고 관련해서 트위터와 스냅의 주가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의 주가는 2%대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소식에 올랐습니다. WTI가 2.4% 올라서 배럴당 77.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올라서 1.481%로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188.7원으로 지난해 9월 9일 이후 달러 대비 가치가 가장 낮아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대체 투자, 산업기업 등 해서 총 9개의 자료인데요. 성장률에 대한 얘기 들어볼 텐데요. 미국과 중국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원래 그 글로벌 경제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재화 쪽은 이제 떨고 줄 거고 서비스만 올라올 거다가 컨센서스였는데 최근 데이터 보면 이 컨센서스는 맞지 않고요. 재화 소비가 미국 기준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병목 노출된 것들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재화 쪽 소비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지난 10년간과는 다르게 소득 증가에 기반해서 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얘기하는데 유가를 비롯한 이런 가격들이 오르는 게 단순히 병목이 아니라 수요 단이 끌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올드 이코노미를 너무 무시해서 그쪽에 투자를 안 했다가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물가 지표도 지금 원자재를 떼어낸 코어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페드가 계속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들의 뭐 일시적이란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제외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금단을 반영한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면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2% 위를 계속 끌고 갈 장기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구재 쪽이 오게 되면은 내구재 디맨드와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은 내년께까지 보면 미국 중심으로 캐펙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중심으로 내년에 4% 성장률 이걸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다 떠나서 만약에 중국이 뭐 어떤 그 중앙 집권 체제가 성공한다 이걸 가정해도 이들의 그 목표 자체가 35년도까지 GDP 2배인데 그거 할 거면 4.5%만 성장해도 나옵니다. 이게 숫자가.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의 성장률이 수년 내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국은 좀 깎아먹는 건데 지난 주말에 보시게 되면 WTO 이런 데서 그 물동량 전망치를 계속 올려버립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은 미국 중심으로도 글로벌 경제가 이걸 중국의 둔화를 상쇄하겠다.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의 요지는 미국 중심의 캐펙스가 가능성이 있겠고 미국의 코어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쪽은 반등은 크지 않겠지만 바닥은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중국의 지표들이 뭐 조강 생산이나 아니면 뭐 유동성 증가율 자체가 지금 박스권 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박스권 하단.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은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폭 자체를 그렇게 아주 뭐 의미를 강하게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9월 수출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9월 수출은 5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출액입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IT 품목들이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이 반도체 수출액이 1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정유, 화학, 철강 같은 이 중간재 품목들의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반면 이 자동차와 차 부품 증가율은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는데요. 이것은 추석 연휴 중에 다수의 생산 시설이 이 주 단위 휴무에 돌입한 데 기인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제조업 주문이 운송 장비와 금속, 기계 같은 이 시클리컬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동차와 부품을 비롯한 이 병목 피해 부품들의 그 수출 회복이 이연되면서 10월에는 이러한 병목 피해 업종의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4분기 수출은 2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채권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9월 FOMC 이후에 미국 10년 금리가 이제 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한 24bp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 시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채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해석 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병목 현상이 장기화된다거나 연준의 매파적 성향 강화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장기 금리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연준의 매파적 성향 강화 요 세 가지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재료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마치 막 3원 불가능성 정리처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재료다라는 겁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둔화와 인플레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는 거에 초점 맞춘다면 금리는 하락해야 되고요. 물가에 초점 맞춘다면 금리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럼 그 둘 중에 뭐 어떤 거를 시장에 반영할 거냐는 연준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태그가 나와서 연준이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완화한다. 그러니까 경기의 바닥은 잡힐 거고 물가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갈 수 있어서 금리는 올라가야 정상이고요. 만약에 물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긴축한다. 그럼 기대 인플레는 잡히고 경기 쪽은 안 좋은데 긴축하니까 더 망가지겠죠. 금리가 빠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는 9월 FOMC가 매파적이었는데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의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9월 FOMC 이후 미국채 금리 움직임은 스태그보다는 경기 회복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내년도 경제에 포커스를 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병목 현상에 의한 인플레에 대한 부담보다는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채권 시장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4분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드리면 그 재무부가 그 미국 물가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물가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워낙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을 연준이 건드렸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마 테이퍼링의 가장 큰 타격은 팁스 물가채일 거다. 그래서 4분기 실질 금리 위주의 금리 상승 전망 유지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보고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냈냐면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 불균형 누중 완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금리 올려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부동산 가격 완화시킨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가 계속해서 경기 펀더멘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 11월에서 10월 인상으로 전망을 변경합니다. 다만 장기 금리 전망에서 핵심인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점은 기존 1.25%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한 번 올리고 대선 이후에 한 번 올려서 1.25%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요. 이따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명목 GDP로 회귀 분석해서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10년 금리 상단 2.2%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레벨 때는 오버슈팅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장기 금리의 노이즈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 금리는 언제나 펀더멘탈을 수렴한다. 장기채는 여전히 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채권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해외 채권 길라잡이 10월호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채권 10월호는 앞으로 지정학적 이슈가 그 글로벌 금융 투자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지정학적 지형 변화와 국가별 대응을 다뤄봤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든과 시진핑 전화 통화가 7개월 만에 성사됐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부회장 멍한저우도 석방되면서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고 좀 기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피보트 아시아 전략이 본격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과의 쿼드 정상회담 개최, 그다음에 안보 동맹인 오커스 설립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 안보 동맹이 더욱 강화되면서 대중국 압박이 계속 더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이슈에 의해서 미중 간의 갈등은 글로벌 차원에서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 그 외 국가들이 중요한데요. 유럽이 전에는 그 중국과 미국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또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그 중국보다는 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중요성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유로존 차원에서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이런 방침, 황행의 자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미국이 우호적인 이런 상황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EU의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신흥국에서도 이 보면은 지금 선진국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흥국들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전략적인 관계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신흥국 그 선거에서는 국내 정치 세력과 이런 미중 갈등의 정치적 경제적인 의존도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지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이것들이 저희들의 그 해당 국가들의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은 10월에도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과 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페맥스 채권, 뱅크론 같은 것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인 해외 채권은 축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글로벌 리츠 먼슬입니다. 홍지환 연구원. 네, 리츠 10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 총 수익률 마이너스 5.7%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인플레, 금리, 부채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단으로 성과를 봐주시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 장기 임대차를 쓰면서 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섹터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넷리스와 특수형, 산업용 같은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경기 민감도 높고 또 금리 민감도 낮은 호텔, 오피스, 리테일 같은 섹터들은 좀 견조한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 10월 월보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앞으로는 좀 리츠의 좀 증자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좀 움직임을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 리츠의 자산 순인수액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때 사실 자산을 인수한 리츠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이런 트래킹을 봤을 때 지금 리츠 자산의 인수 의지와 과거의 투자 이력 그리고 현재의 실물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를 정리를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의 호텔과 리테일 리츠 투자 유망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가 주거용 리테일 호텔인데 한 달 동안 주거용 리츠의 좀 섹터의 성과가 좀 부진했고요. 이에 대해서 업데이트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뷰 자체는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 지금 미국 주택시장 지수의 바이어 트래픽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지금 신규 주택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모기지 신규 신청 건수랑 주택 판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지표는 지금 서서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장기 평균선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는 지금 이와 같은 19%에 달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좀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주택가격은 빠지겠지만 이 후행에서 움직이는 임대료는 괜찮을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그림 18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과거의 추리로 봤을 때 지금 주택가격 지수랑 임대료 지수가 지금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어느 때보다 이 괴리가 커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1년 이상 지금 임대료가 상승하는 움직임 보일 거고 이에 대해서 미국 주거용 리츠에 대해서 확대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단으로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요, 저희가 주거용 리츠 내에서도 지금 신규 수요와 신규 공급과 리츠의 밸류에이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좀 순서를 좀 나래비를 세워봤을 때 조립식, 단독, 다세대로 지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립식에서는 이제 그 조립식 주택의 비중이 가장 큰 ELS 좋게 보고 있고 단독주택 리츠 내에서는 규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IMVH 지금 저희 MP에 편입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주택에서는 지금 도심 집중도가 가장 높은 EQR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 MP에 넣어서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산업 리포트입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스뱅크가 이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 이제 사전 신청을 한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가입을 시켜주는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사전 신청자만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토스뱅크는 이제 토스증권처럼 이제 별개 앱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토스 앱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게시한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토스뱅크 출범하면서 이제 토스 이제 금융 플랫폼 입지가 그만큼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토스는 이제 송금 서비스 위주였지만 이제 토스 증권에 이어서 토스뱅크까지 출범하면서 트래픽의 이제 퀄리티가 이제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작부터 공격적입니다. 이제 기본 통장,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 이자만 이제 2%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웬만한 수수료는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체크카드도 이제 월 최대 46,500원 정도 혜택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수만큼 이제 충분한 수의 이제 가입자를 이제 확보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역량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토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MAU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미 이제 카카오뱅크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토스 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여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은 가입자를 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플랫폼 파워는 토스 증권에서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4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2번과 3번입니다. 토스 증권은 출범 직후부터 국내 주식 약정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이제 가파르게 증가시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토스 앱의 MAU도 같이 끌어당기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나왔다. 토스뱅크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단시일 내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토스뱅크는 자기 자본이 2,500억이에요. 이제 은행업을 하기엔 절대 충분한 자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과 부대 조건이 이제 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도 이제 5년 동안 매년 2-3천억씩 이제 증자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다만 이제 토스뱅크 최대 주주는 이제 비바리컬인데 지분율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34%까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자를 할 때마다 이제 66%의 다른 주주들이 이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이제 주주들을 설득할 만한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단시일 내에 가파른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량도 되고 이제 의지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파른 속도로 이제 이용자나 아니면은 이제 수신 잔고를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이제 대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 자산은 이용자 수 쌓는 것만큼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가계부채 관리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출시한 은행인 만큼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금리 대출은 또 적극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전체 대출 성장은 좀 조절하는 선에서 중금리 그중에서 양질의 중금리 대출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딜레마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늘리는 과정에서 크레딧 코스트도 당연히 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듀레이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수시 입출금 금리를 2%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 금리를 더 높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수시 입출금에서 2%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금리를 충분히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토스뱅크는 부채 듀레이션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짧은 듀레이션에서는 대출 자산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듀레이션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좀 이제 대출이다. 대출 쪽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토스뱅크가 제대로 정착하느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토스뱅크가 출범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간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나 아니면 트래픽 경쟁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양질의 중금리 대출 고객을 확보하는 경쟁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제 시중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미친 영향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대출 고객의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보다는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이제 좀 더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이제 경쟁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 저희 스몰캡 팀에서 발간한 주말에 뭐 하니라고 하는 자료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좀 이제 오랜만에 발표드리는 거니까 좀 환기를 좀 드리면 이 회사는 일본의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국내에 라이센스인을 해서 FNF와 유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자료를 쓰게 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월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뭐 작년도에는 사실 스노우피크 어페럴에서 매출액이 거의 없었지만 상반기 때 이제 24억 정도 월별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1차적으로 레벨업을 했고요. 이번 9월 달에는 월 매출 기준으로는 거의 40억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노우피커 어페럴이 과연 얼마까지 매출을 할 수 있느냐를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뭐 네파나 블랙야크, 그 다음에 뭐 더네이처 홀딩스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FNF의 디스커버리 같은 이제 브랜드들이 대략 3천억에서 3,5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00억, 내년에 700억 정도 매출액을 보고 있어서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이제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매출이 잘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뭐 들어보신 백화점의 대부분의 매장이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좋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은 결국에 이 회사의 월별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좋은 9월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약간 횡보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산업 스파 코멘트입니다. 조수홍 연구원입니다. 주말에 미국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일단 지금 9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는 100만 대를 소폭 넘어서 26% YOY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수급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MS는 11.1%를 기록을 해서 지금 4월 이후에 두 자릿수 점유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뭐 수익성 여건들은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점유율 측면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공급 이슈도 있고요, 뭐 경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가 점유율이 이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고요. 보면 점유율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GM 도요타 같은 경우가 점유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닛산은 점유율이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이해 볼 만한데, 지금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성과가 이제 일시적인 반사이익보다는 구조적인 개선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포드가 정상화된다든가 그런 부분 이후에도 안정적인 영업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걸로 좀 추세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섹터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생산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요인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내년도 생산 정상화 시점 이후로 이제 중장기 투자 판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순환,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 사업 구조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합니다. 이어서 바이오 산업 스파 코멘트입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와서 관련하여 스팟 코멘트 자료 작성하였고요. 일단 지난 7월에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때 인도 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였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글로벌 임상, 이제 미국이랑 영국, 이스라엘 등을 포함하는 서구권 국가들이 포함된 그런 글로벌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은 사망률과 입원율을 플라시보 대비해서 50%를 줄여준다라는 이제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몰루피라비르라는 약물의 기대감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 경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치료 가이던스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항체 의약품의 약점인 변이에 대한 효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언맷 니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향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에 대해서도 저분자 의약품이기 때문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라든지 파이자의 다른 저분자 의약품도 지금 경구용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독감의 타미플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둘 다 저분자 의약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난 이제 미국 장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항체 의약품으로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해외 기업들의 주가는 좀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MSD의 주가는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들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영국에서 사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구용 의약품 하나로 코로나19가 아예 관리가 되거나 종식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